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구멍 유형에 따라 적절한 옵션을 설정하여 구멍을 생성할 수 있다. 공근상의 구멍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서 알아볼 내용으로는 암나사를 작성을 할 것이며 그 깊이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싱크와 관통 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 테이퍼 나사를 작성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원통 표면에 구멍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하부에 있는 탭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에 써 있는 이제 치수를 한번 보시면 앞에 이제 이 다시라고 붙어 있어요. 요 다시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데 뭐 요새는 곱하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곱하기를 쓰셔도 되고 다시를 쓰셔도 되고 실무에서는 모두 다 통합니다. KS 규격상에는 이제 곱하기로 표시가 되는데 곱하기하고 다시하고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어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은 이제 있다. 다시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이상한 건 아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앞에 써 있는 건 이제 수량을 얘기합니다. M6 탭, 즉 M6짜리 암나사가 깊이 DP 12로 나 있는데 개수가 2개다. 어떻게 2개냐? 보시면은 이제 비슷한 깊이로 뚫려 있는데 형태는 지금 다르게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같은 깊이로 뚫려 있는 나사가 2개가 있고 이쪽에는 치수가 안 붙어 있습니다. 즉 이제 이 구멍과 이 구멍 모두 M6의 암나사 깊이 10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저 두 나사를 한번 작성하러 퓨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제 작업을 하려면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그리고 저장을 해놨던 거를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여셔야겠죠. 열고 나면 이제 화면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제 저희가 작업해야 되는 게 이 안쪽에 있는 탭입니다. 2개가 이제 같은 사이즈의 탭으로 돼 있죠. 작업을 제가 이제 이 나사 여윳구멍 쪽을 먼저 하지 않을 거고요. 이쪽을 먼저 할 겁니다. 이쪽에 이제 나사 산이 나 있는 형태로 할 건데 뭔가 좀 확인하면서 이제 볼 게 좀 필요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저쪽 먼저 작성해 보죠. 일단 구멍 피처 실행하고요. 이제 안쪽 면을 마우스로 클릭 해주고 중심을 맞출 때는 요 모서리, 요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 말고 요 위쪽에 있는 모서리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중심은 맞춰줘요. 자, 이렇게 중심 맞춰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작업을 해줄 건데 이제 우리 범위는 일정 깊이만큼 뚫어줄 거니까 거리로 놓는 게 맞겠죠. 관통시킬 게 아니니까요. 자, 구멍의 유형 같은 경우는 나사 같은 경우는 위쪽에 카운터 보호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으로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멍 탭 유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탭입니다. 그렇죠? 저 탭이라는 항목이 이제 암나사를 내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탭을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탭을 추가하면 이렇게 스레드 간격 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격 띄우기로 선택될 수도 있고 있는데 일단 이거에 따라서 작업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차이를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전체로 놓고 하겠습니다. 전체로 놓고 하고 이제 드릴 점은 이제 끝에가 뾰족해야 되니까 당연히 각도로 놔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사 깊이가 우리가 12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단 깊이를 입력하는 게 요 칸 하나밖에 없죠. 12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직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나사의 규격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나사의 규격을 선택하기 위해서 밑에 스레드 유형인데 제일 첫 번째 항목은 이제 어떤 규격에 맞춰서 해줄 거냐를 선택해줘요. 그래서 눌러보면 다양한 나라의 규격들이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S 규격이 있으면 좋은데 KS 규격이 없으니까 ISO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ISO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ISO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ISO 메트릭 프로파일인데 메트릭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터법, 즉 밀리미터를 얘기를 합니다. 밀리미터 단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도 ISO 메트릭, 얘도 밀리미터인데 뒤에 이제 이상한 말이 써 있어요. 이거 이제 번역기 돌려서 해보시면 이제 뭐냐 사다리꼴입니다. 그래서 미터 나사가 그냥 일반 미터 나사가 있고 미터 사다리꼴 나사가 있는데 뭐 이런 세세한 내용은 이제 나사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파이프 스레드라고 돼 있는데 파이프 스레드 같은 경우는 관용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관용이라는 게 한 번 더 나오기는 하는데 관용이라는 거는 앞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설명할 때 안쪽에 이제 구멍이 뚫려서 유체나 그다음에 기체가 흐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평행나사인데 평행나사에서 관용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평행나사 계열로 관용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ISO 5 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치수가 이제 밀리미터가 아니라 인치 계열로 나와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인치로 나오는데 인치 표현 형식으로 안 나오고 인치를 밀리미터로 환산한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좀 안타깝기는 해요. 어쨌든 이제 관용 평행 나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광용 평행 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ISO 5 스레드를 선택하시면 된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ISO 일반적인 미터 나사를 사용을 하니까 ISO 메트릭 프로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크기를 먼저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M6이라고 돼 있는데 그 6이 크기입니다. 호칭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제 호칭이 6이다를 선택을 해주면 밑에 지정에서 이제 M6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6으로 바꿨을 때 기본적으로 뜨고 있는 게 이제 표준 피치입니다. 표준 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으로 선택이 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가는 피치예요. 그래서 나는 가는 피치 쓸 거다 하면 밑에서 골라줄 수 있는데 우리 도면에 이제 치수 기입할 때 뒤에 곱하기 하고 뭐 써 있는 게 없죠. 여기 곱하기 1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써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면 그건 표준 피치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크기 맞췄을 때 자동으로 선택되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의 정밀도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바꿔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방향 우나사. 우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나사를 조일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걸 우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일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좌나사라고 하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좌나사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나사 돌려보시면 다 우나사예요. 우나사를 두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나사산이 이제 모델링 된 형태로 작성이 되려면 마지막에는 모델링 됨이 체크돼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절단할 개체는 선택할 필요 없죠. 지금 아래쪽 작업하는 거니까. 그래서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나사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 나사 안에 이제 내부 모양을 좀 봐야 되니까 단면을 잘라서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검사에 오셔서 자, 단면 분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면은 정중앙에 있는 면이 요 정면, 요 정면 기준으로 요 앞쪽을 잘라서 볼 건데 여기 선택하려고 했는데 선택이 안 돼요. 지금 요 위에 있는 윗면이 선택이 되는데 자, 이럴 때는 마우스 여기 갖다 대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리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면이 선택되면 하이라이트 되죠. 내가 원하는 면은 저면이다. 저면을 기준으로 자를 거다. 클릭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잘린 부분이 반대로 되는데 그건 여기 반전해서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쪽에 분석이라는 폴더, 자원관리 폴더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요 안쪽에 지금 해준 이제 단면 분석이 있습니다. 이걸 꺼줄 때는 앞에 가시성을 꺼주면 되고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찮으면 이거 확장 안 하시고 여기 있는 가시성을 켜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정면도 클릭해가지고 보도록 하죠. 자, 작성된 나사가 있는데 나사의 깊이가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사가 나 있는 부분의 깊이가 10이란 얘기예요. 즉 나사가 나 있는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냐 보시면 이제 요 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리가 12다 이런 의미죠. 자, 근데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예제 도면하고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여기가 여기 좀 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제에 가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예제의 이제 하단에 있는 나사부를 좀 볼게요. 여기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이 부분 한 건데 우리 도면에 보면은 이제 위에 보면 DP10이라고 써 있다. 그게 대체 어디까지냐? 근데 저기에 적혀 있는 건 나사가 나 있는 부분의 깊이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나사가 나 있는 부분은 지글지글해서 이제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의 깊이, 이 깊이가 10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델링한 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뿔 해가지고 날 끝각이 딱 나와 있는데 여기는 좀 더 내려와서 있습니다. 날 끝각이. 자, 정상적인 나사는 이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사의 작업 순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작업이 되려면 작업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 내부 나사 안쪽에 있는 이 지름을 나사의 안찌름이라고 하는데 안찌름에 해당하는 직경에 드릴을 가져와서 먼저 나사가 나 있지 않은 일자 구멍을 먼저 작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사를 12mm를 내야겠다고 해서 일자 구멍, 이걸 이제 나사 드릴 구멍이라고 하는데 드릴 구멍을 12mm까지 내면은
그 이후에 드릴 구멍 낸 다음에 나사를 낼 수 있는 탭이라는 툴을 갖고 와서 걔로 나사를 내는데 그 탭 툴이 요 12mm까지 딱 와야 되는데 여기가 끝단이라 여기까지 못 와요. 툴이. 즉 내가 나사의 깊이를 12mm를 내기 위해선 나사 드릴 깊이는 12mm보다 더 깊어야지만 12mm까지 나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표시돼서 나사의 드릴의 깊이가 더 튀어나와 있다는 게 표시돼서 이렇게 되죠. 더 튀어나오는 정도는 규격에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 나사 끝단, 가공이 끝나는 끝단에는 불완전 나사부라고 하는데 그 불완전 나사부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 충분한 여유를 가진 깊이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설계적으로 보면은 나사 피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2에서 4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이제 적절히 선정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나사들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사용하는 나사들은 거의 대부분 2mm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불완전 나사부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나사 드릴 깊이는 14mm가 돼요. 물론 14mm라고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14mm보다 여유가 있다면 살짝 더 뚫어줘도 되고요. 살짝 덜 뚫어줘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도면적으로 작성을 할 때는 대략 2mm에서 4mm 내지 주는데 작은 크기의 나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2mm만 줘도 충분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저희가 모델링 한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시 퓨전 360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공이 안 된다. 즉 이제 요 드릴이 더 길게 튀어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작업을 해주는지 피처 편집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에 작성한 구멍이 이제 여기 구멍 7번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사를 낼 때, 앞나사를 낼 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전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깊이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간격 띄우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간격 띄우기를 선택해 준 다음에 여기 치수 구성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 이쪽에 당초 저희가 나사의 깊이를 입력했던 이쪽은 나사 깊이를 입력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쪽은 나사 드릴 깊이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즉, 이 깊이가 나사 깊이보다 한 2mm 정도 더 길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14mm가 입력돼야 됩니다. 보시면 더 길게 튀어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이제 나사의 깊이는 어디서 입력을 하느냐? 나사의 깊이는 이쪽에서 입력을 합니다. 지금 칸이 두 개가 있어요.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위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실제 나사 깊이는 아래 칸입니다. 아래에 있는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2mm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사는 12mm까지 나고 이 12mm를 내기 위해서 드릴로 14mm까지 판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나사가 나 있는 부분보다 드릴이 살짝 더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하나 살펴보지 않은 칸이 있죠. 거기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다시 피처 편집 가서 자, 요 위쪽에도 칸이 있습니다. 여기다 제가 한 3mm 정도 입력을 해볼게요. 3mm. 자, 3mm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확인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되는데 상부에도 여유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사가 위에서부터 들어오는데 위에 요게 안찌름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나사가 여기에서 막혀서 더 이상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나사는 사용 불가능한 나사예요. 그럼 얘는 언제 쓰느냐? 이쪽은 내가 이쪽 위에 있는 상면을 기준으로 작업을 했는데 나사를 관통으로 냈습니다. 관통으로 냈는데 이쪽에 약간 이렇게 스트레이트 구간을 남기고 싶다. 그때는 써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작업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럴 땐 나사 작업 방향이 아래쪽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부터 나사 작업을 해주는 게 더 올바른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쓸 일이 없습니다.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준 건데 저렇게 작업하는 건 권장되지 않아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피처 편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칸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항상 0값을 갖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확인.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좌측에 있는 나사는 이렇게 나사가 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나사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작업을 해봐야겠죠. 자, 단면 친 거는 취소하지 않고 그냥 이 단면 쳐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할게요. 자, 이면에다가 이제 나사를 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구멍피초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은 요 윗면을 선택을 하죠. 좀 더 면을 선택하기 쉽죠. 자, 전반적인 조건은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심은 맞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요 원호 선택해서 중심을 딱 맞춰주고요. 자, 나머지는 방금 전에 저희가 세팅했기 때문에 똑같은 값으로 다 맞춰져 있는데 단 여기 스레드 간격 띄우기는 전체로 되어 있네요. 자, 얘는 간격 띄우기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2mm 더 긴 14mm. 그래서 여기는 드릴 깊이, 그 다음에 나사 깊이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칸에서 이제 12mm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요번에는 이제 여기는 이렇게 나사산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건 마지막에 있는 모델링됨. 자, 이거를 꺼놓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한다. 자, 이래놓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사가 작업이 되는데, 자, 정면도 눌러서 바라보면 다르죠. 안쪽에 나사가 나 있는 것처럼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mm까지만 표현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미지, 겉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씌워놓은 거죠. 나사 형태의 이미지를 씌워놓은 거고, 이쪽은 실제로 모델링을 한 겁니다. 대부분 이제 3D를 처음 접하고 이제 설계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사가 제대로 모델링 돼 있는 게 제대로 모델링 됐다. 그래서 나사를 항상 이렇게 모델링을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3D 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실물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3D 모델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설계자들은 최종적으로 이걸 가지고 다시 2D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D 도면 만들 건데 왜 3D 작업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3D 작업을 하는 이유는 3차원 공간상에서 볼 수 있는 간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2D 공간에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설계하기 위해서 3D 설계를 하는 거지 최종적인 결과물이 그냥 3D로 끝난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치수가 기입되어 있는 2D 도면을 생성하기 위해서 저희 작업을 하는데,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2D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예제 도면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제 도면으로 가볼게요. 자, 방금 전 그 부분을 이제 2D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사산이 모델링이 안 되는 쪽을 보면은, 그냥, 일자로 나오겠네. 형태를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기능 자체는 이렇게 실제 형체가 없는 가상의 나사산 구역을 그려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나사산이 모델링된 쪽은 그 모델링된 모서리들이 모두 다 선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도면을 출력할 때 도면의 일정한 선의 굵기를 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고 나사산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요소이기 때문에 그 작은 모서리선들이 전부 다 겹쳐서 이렇게 시커멓게 색깔 칠한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즉 나사산을 모델링을 해도 나사산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요. 이 형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모델링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가공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건 여기 있는 치수를 확인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도면에 검은색으로 색깔을 칠해야 되고 꽉 차버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적으로 더 식별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2D 도면에서는 이렇게 나사산이 나 있는 부분을 두 줄 선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평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걸 안찌름이라고 하는데 안찌름은 일반적인 선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나사산이 파져서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골찌름이라고 하는데 골찌름은 좀 더 가는 선으로 원을 완전하게 그리지 않고 4분의 1을 잘라서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도면에서 약성된 앞나사를 표현해주는 2D의 표현 약속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려면 모델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탭을 작성하시는 게 올바른 작업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델링된 형태가 아니라 모델링이 되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모델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디자인적으로 그냥 3D 형상을 정밀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분들만 사용을 하고 설계자분들은 거의 도면을 만들기 위한 형태를 위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3D CAD들이 실제 3D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거를 2D로 변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게 해주는 기능들을 갖고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3D CAD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나사를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저희는 항상 이 방식으로 나사를 작업할 겁니다. 그게 도면을 작업하기 위한 나사 작업 방식에 맞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뚫어줄 구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바로 이 뒤쪽입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위에 카운터보랑 비슷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6.6파이 드릴로 관통을 할 거예요. 즉 M6짜리 나사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직경도 다르고요. 물론 이 직경이 다른 건 볼트 머리 유형이 다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써 있는 말 자체도 다르죠. 자, 저기는 CB 카운터 보어고요. 여기는 CS 카운터 싱크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각도가 나와 있죠. 각도가 나와 있는 이유는 그쪽에 한 단 더 뚫리는 부분이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뚫리는 게 아니라 원뿔 형태로 이렇게 뚫리는데, 자, 이 각도가 90도란 얘기예요. 자, 저렇게 카운터 싱크라고 하는데, 카운터 싱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볼트 머리가 접심머리 볼트, 즉 원뿔 형태로 되어 있는 머리 볼트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머리의 높이, 두께가 좀 얇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공간적으로 좀 협소해서 그럴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접시 볼트 사용할 때는 반드시 카운터 싱크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카운터 싱크 뚫고 이제 그 밑에는 M6 탭이겠죠. M6 앞나사인데 앞에 있는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관통 탭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퓨전 360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단면이 쳐져 있는 게 작업되는 결과를 좀 더 확인하기 좋으니까요. 계속 단면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 피처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상면에 이제 뚫어줘야겠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은, 요 반대쪽 면은 모서리는 선택 못하니까 이쪽 모서리에서 이제 10mm가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이번엔 더 많이 더해야겠네요. 암산이 안 된다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10 더하기 15 더하기 15 더하기 15. 자, 이렇게 입력하셔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위치는 잡혔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나사 유형을 잡아줘야겠죠. 자, 일단은 여긴 뻥 뚫어줄 거니까 범위는 당연히 모두입니다. 모두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멍 유형인데, 구멍 유형은 위에 카운터 보어 뒤쪽에 보면 카운터 싱크가 있습니다. 카운터 싱크가 필요하니까 카운터 싱크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멍 템 유형인데,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 볼트가 지나가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틈새입니다. 틈새로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릴점은 상관없겠죠. 끝단을 남기지 않을 거니까요. 관통해 줄 거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값들은 전부 다 변경이 불가능하고 단지 바꿀 수 있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각도. 근데 이건 의미가 없고요. 자, 마찬가지 표준에서 자, 여기서 자, ISO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임태 유형에서 카운터 싱크 플랫헤드, 헥스 소켓. 이거는 이제 접시머리 볼트의 이제 끝에 렌치로 이제 조여줄 수 있는 렌치가 있는 형태고, 거기에 이제 뭐 일자냐, 플랫헤드 스크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자 나사 드라이버 구멍이 나 있느냐, 아니면 이제 뭐 십자 드라이버 구멍이 나 있냐, 뭐 그런 것들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카운터 싱크 자체에서는 이거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요거를 바꾼다고 해서 요 위에 있는 값이 바뀌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유형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이제 M6이니까 여기서 M6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맞춤은 노말로 할 겁니다. 다른 걸 바꾸지 않고. 맞춤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절단객체는 이제 밑에까지 뻥 뚫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확장을 해서 본체 2는 꺼주셔야겠죠. 이러면 지금 이미지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뻥 뚫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빨간색은 실제적으로는 요 위에 본체 1번에만 작업이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카운터 싱크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관통 탭을 내야겠죠. 그래서 관통 탭을 한번 내볼게요. 자, 마찬가지 구멍 하고요.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이제 요 면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센터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모서리를 딱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을 바꿔주면 됩니다. 범위는 요번에는 나사 내는데 일정 깊이가 아니라 관통을 할 거니까 당연히 모두로 해주시면 됩니다.
모드로 해주시면 되고, 구멍 유형 같은 경우는 위쪽에 카운터 버거나 카운터 싱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순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멍 탭 유형에서 당연히 나사니까 탭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레드 간격 띄우기인데, 이게 이제 관통 구멍 전체에 나사를 낼 거면 이때 이 전체를 씁니다. 전체를 쓰는 유일한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 전체라는 건 관통 탭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통 탭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나사를 내는 경우는 없고 반대쪽까지 완전히 뻥 뚫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사를 다 내주는 게. 자, 마찬가지 이제 드릴 점은 의미가 없겠죠. 관통을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스레드 유형에서 ISO 매트릭 확인하시고 크기는 6이겠죠. 자, 호칭 치수는 6이고 그 다음에 지정은 M6의 기본 피치로 해주면 되고 클래스는 변경할 필요 없고 방향은 운하사인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모델링 댐인데 모델링 댐은 저희 앞으로 안 쓴다고 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는 보여드렸으니까요. 모델링 댐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절단할 객체는 당연히 선택 안 하겠죠. 아래쪽만이니까요. 자, 그리고 확인. 해주면 바닥까지 전부 다 나사가 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작업이 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요소 하나 남았네요. 이제 그거를 한번 보러 예제를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작업물을 봐야겠죠. 자, 마지막 작업물은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관용 테이퍼 나사입니다. 관용 테이퍼 나사인데 솔직히 여기 지금 기입되어 있는 형태가 좀 잘못되어 있기는 해요. 원래는 이제 요 탭이라는 말은 작성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스루라고 돼 있는데 이제 관통이라는 의미죠. 관통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통이 되는데 관용 테이퍼 나사의 특징상 나사가 끝단까지 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정해져 있는 규격대로 일부 깊이까지만 나사가 나고요. 나머지는 그냥 스트레이트브로 이제 구멍이 뚫리게 돼요. 그리고 이 PT라는 표현은 실무에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KS 규격상에서는 수나사의 경우는 R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나사의 경우는 RC라고 작성을 합니다. KS 규격상의 표시가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그냥 영문 사용하는 걸 그대로 써서 PT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 나사에 저 테이퍼 탭만 있는 게 아니라 평행 나사도 있는데 평행 나사는 이제 G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호칭을 적용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테이퍼 나사 한번 퓨전 360에서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테이퍼 탭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있는 구멍 선택하고요. 상면을 선택하고 여기 끝에서부터 10mm. 자, 저 반대쪽 끝에서부터 이번엔 많이 더 해야죠. 근데 이게 암산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15가 내버리니까 이제 60이고 그 다음에 10이니까 70이네요. 물론 이제 암산이 어렵다 그러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더하고 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관통시킬 거니까 범위는 당연히 모두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유형을 선택해 주는데 유형은 우리가 이제 테이퍼 탭 위쪽에는 이게 아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건 선택 안 해주고 구멍 탭 유형 여기서 이제 테이퍼 탭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제일 뒤에 있는 테이퍼 탭입니다. 자,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경사 가진 탭이 되고요. 카운터 보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카운터 싱크는 있을 수 있다. 이건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테이퍼 탭을 쓸 때 이제 이렇게 경사진 나사를 쓸 때는 이제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드릴 끝점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하지 않죠. 관통시킬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면은 우리가 건드려 줄 수 있는 치수가 없습니다. 얘는 이제 규격으로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스레드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이제 ISO를 사용한다 했으니까 ISO 테이퍼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 제가 이제 예제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도면에는 PT라고 썼는데 ISO 규격이나 KS 규격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앞나사의 경우는 RC 또는 RP, 그 다음에 이제 수나사의 경우는 R이다. 대문자 R만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 8분의 1이니까 RC 8분의 1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지정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운하사냐 아니면 전하사냐.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운하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관통으로 뚫어주는 거기 때문에 절단할 객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체 2번은 꺼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해주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상당히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체결용 구멍들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알아봤는데, 거의 지금 보여드린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 외에 좀 스페셜한 것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규격이라든가 그런 항목이 많았잖아요.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어떤 유형이다. 그렇게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유형의 이제 체결용 구멍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작성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이제 구멍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여지껏 평평한 평면에다가 구멍을 작성을 했는데, 실제 실무 상황에서는 간혹 가다가 이제 원기둥이라든가 그런 곡면에다가 구멍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원기둥이 하나 필요하니까 자,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 정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정면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원, 자, 중심을 원점에, 그리고 지름은 50으로 줄게요.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로 돌출하겠습니다. 돌출해서 높이도 50 주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원기둥 하나 작성했고요. 홈 버튼 눌러서 이제 화면을 꽉 차게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멍 한번 실행을 해서 이제 요 원통 표면에 갖다 대면 하이라이트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로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놔집니다. 인벤터 써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인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원통 표면에 접하는 평면을 만들고 그 평면을 이용해서 이제 배치를 해줬어야 됐는데, 퓨전 360 같은 경우는 원통 표면을 선택하면 바로 그쪽 표면에 이제 저렇게 점이 찍힙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라든가 거리는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요 원통 표면에서 앞뒤 거리 같은 경우는 참조로 이제 앞면을 선택을 하면 앞면부터 치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10mm다라고 하면 이렇게 10mm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요 원통 표면에서 각을 가지고 어느 위치에 놓이느냐,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취소하고 제가 다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구멍 해가지고 원통 표면, 자, 여기를 찍으면 아까랑 똑같이 이 위치로 가요. 자, 이게 어느 위치냐? 정면을 눌러서 딱 화면을 돌려보면 이렇게 되죠. 정확하게 원점을 기준으로, 자, 우측에 있는 4분점입니다. 자, 다시 취소 눌러주고요. 다시 홈 버튼 눌러서 등각을 돌린 다음에 이번에 다시 구멍을 실행해서 이제 요 위쪽 근처에서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다시 정면을 눌러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위쪽 4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가 이제 위쪽을 근처에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위쪽 4분이 잡히는 거고, 오른쪽이면 오른쪽 4분, 그 다음에 여기면 여기. 즉 마우스로 원통 표면을 선택했을 때는 여기서 못 벗어나요. 무조건 4분 정중앙에 놓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구멍 뚫는 게 가능할 테고, 이제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구멍 뚫는 게 가능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방향으로 구멍 뚫는 것도 가능할 테고, 이것도 가능은 하지만 태각에서 이렇게는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예 안 되는 거냐? 아닙니다. 됩니다. 자, 되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방법이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원통 표면만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서 거리 10 뭐 이렇게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자, 이 상태로 그냥 확인 눌러서 작성을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원통 표면에 해줄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원의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4분 위치에만 이렇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그럼 기울어진 면에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벤터 써보신 분들처럼 이제 뭐 평면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원통에 접하고 기울어져 있는 평면 만들어야 되는데, 자, 평면 만드는 건 이제 구성에서 만들죠. 구성에 보면 접하는 평면 있고요. 이거 한 다음에 원통 표면을 선택하면 원통 표면에 접하는 표면이 나오고, 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조절자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쭉 원하는 각도로 돌려주면 되겠죠. 지금 저는 30도, 그렇죠? 30도 정도. 자, 이렇게 기울여서 확인 해주면 이렇게 경사면이 생기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구멍 해줘서 이제 요 만들어진 평면에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놓여집니다. 그러면 정면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이렇게 되죠. 뭐 중심을 향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치가 틀어졌으니까. 근데 그 위치를 잡아주면 되는 거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구멍을 뚫어줄 수 있기는 합니다. 단 아까처럼 이제 거리값을 제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부터의 거리가 나오질 않아요. 모서리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모서리도 선택이 되질 않아요.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어떤 치수, 이 중심점에 대한 이제 치수를 주고 싶은데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여져서 할 때는
사전에 내가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점을 먼저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ESC 눌러서 작성 끝냈고요. 자, 이 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 자, 들어가고요. 여기서 선 하나 이용할게요. 선 하나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중앙에서 요 뒤까지 30mm.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그 상태에서 자, 구멍. 그리고 이제 이 점을 딱 찍어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정중앙을 향하게 들어가게 이렇게 구멍이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통 면에서 기울어진 형태로 이렇게 구멍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작업 평면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인벤터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고 이제 사전에 거리값까지 제어를 하려면 스케치를 먼저 작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점을 하나 생성해 줘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오늘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